단 한 문장이 뉴델리 영빈관의 취재장을 완벽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공식 발표가 모두 끝나가던 무렵 카메라를 내리던 전 세계 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발표문에는 단 한 줄도 적혀있지 않던 돌발 발언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모디 총리께서 방금 계단을 걸어오시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한국을 방문하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장면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당황할 법도 한 모디, 총리는 부인하기는커녕 오히려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이 한마디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날 영빈관에서는 무려 11건의 협약이 속전속결로 서명됐고 8년간 굳게 닫혀있던 외교의 공백이 단숨에 산산조각났습니다. 1,150억 달러의 거대한 자금이 500억 달러를 향해 맹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진짜 경악하게 만든 충격적인 전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철저히 잠들어 있던 인도의 심장이 왜 하필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 요동치기 시작했을까요? 강대국들의 차가운 계산기로는 절대 풀 수 없는 그 해답은 숫자 바깥에 있는 2000년 전의 위대한 약속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인도와 한국을 이은 허왕우 이야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14억 인도를 움직인 2000년 전의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신경질적으로 파일을 덮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어 3번이나 다시 읽어봤지만 제 시선은 매번 똑같은 줄에 못 박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양국 교역 규모 연간 250억 달러. 자리에서 일어나 붉게 물들어가는 뉴델리의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해공 50억 달러. 이건 인도가 이름 모를 작은 나라 하나와 주고받을 법한 푼돈이었습니다. 세계 4위의 거대 경제대국 인도와 세계 10위의 경제, 양국 대한민국 사이의 오간 숫자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참담한 수준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다시 자리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인도가 같은 기간 미국과 굴리는 천문학적인 액수. 한국이 중국과 주고받는 거대한 자본의 소용돌이. 그 거대한 숫자들을 나란히 놓자 250억 달러는 그 옆에서 먼지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인도 땅을 마지막으로 밟은 건 무려 8년 전이었습니다. 지난 8년, 그 사이 세상은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두고 격돌했고 중동은 다시 불타올랐으며 강대국들에게 공급망이란 단어는 곧 생존을 위한 안보 무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혹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 거인은 철저히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겁니다. 제 이름은 아르준 메후타. 뉴델리 한복판에서 20년 넘게 아시아 외교판의 민낯을 분석해온 전문가입니다. 제 20년의 경험이 뼈저리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이렇게까지 기형적이라면 반드시 그 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이유가 숨어 있다고요. 그래서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왜 이 두 강대국은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첫 번째 해답은 금방 나왔고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철저한 무지였죠. 인도인에게 한국은 그저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 나라였고 한국인에게 인도는 인구만 많고 더운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양국 정부도 거대 기업들도 수십 년이라는 아까운 세월 동안 서로의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헛돌기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충격은 두 번째 해답을 찾던 중 발견한 낡은 기록 속에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철저히 서로를 외면하며 계산기만 두드리던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사실 이 두 민족은 강대국들의 그 어떤 외교 공식으로도 풀 수 없는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이미 깊게 얽혀 있었던 겁니다. 그 연결고리는 펜타곤의 기밀 문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무역 통계에도 단 1달러조차 잡히지 않았죠. 무려 2000년이라는 억겁의 시간. 저편에 조용히 그러나 아주 맹렬하게 맥동하며 숨어 있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외교 전문가인 저조차 그 실체를 마주하기 전까지는 그 2000년 전의 위대한 약속이 지금의 두 나라 운명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더 꺼냈습니다. 한국과 인도 외교관계 파일, 수교 연도부터 펼쳤습니다. 1973년이었습니다. 올해로 53년째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서류 위에서 두 나라는 가깝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인도 주요 도시에서 한국 사업을 하는 지인 3명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델리, 뭄바이, 벵갈루루. 세 사람 모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집점은 있는데 체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규제 창구가 어딘지 몰라서 헤맸다고 했습니다. 인맥이 없으면 서류가 그냥 쌓인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앞까지는 갔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그냥 돌아왔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53년의 외교, 협정과 격상과 선언. 그런데 현장은 달랐습니다. 서류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자료를 더 뒤지다가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 하나를 건드렸습니다. 경상남도 김해,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 왕, 그리고 바다를 건너온 한 여인 허황옥이었습니다. 삼국 유사는 그녀가 아유타국에서 왔다고 기록했습니다. 20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유타국이 어디인지에 대해 역사학자들의 견해는 지금도 엇갈립니다. 인도 북부라는 주장이 있고 다른 지역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멈추게 한 것은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인도와 한국 두 나라 모두에 이 이야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식 외교가 시작되기 2000년 전부터 두 민족 사이에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가 존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53년짜리 서류가 열지 못한 문을 2000년짜리 이야기가 이미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밤 파일을 모두 덮어두고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뉴델리의 밤거리는 여전히 시끄럽고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소음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2020년 4월 20일 오전이었습니다. 뉴델리 영딩관 하이데라바드 하우스. 저는 취재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명배 위에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받아 적으면서 숫자를 세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넘어서자 옆에 앉은 동료 기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 11번째. 서명이 끝났습니다. 저는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조선, 금융, 인공지능, 방산, 문화, 디지털 협력, 핵심 광물, 에너지, 중소기업, 한 나라의 산업 지형 전체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규모의 협약이 한꺼번에 서명되는 장면을 저는 20년 취재 인생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나왔습니다. 모디 총리가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현재 연간 250억 달러 수준인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고. 두 정상이 카메라 앞에서 직접 수치를 부르며 옷을 박았습니다. 4년 안에 2배.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뒤를 바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53년 외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한국산업통상부와 인도상공부가 직접 테이블에 앉는 산업협력위원회였습니다. 핵심 광물, 원전, 청정에너지, 두 나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함께 설계하는 기구였습니다. 조선 분야 합의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 인도 정부의 조선시설 건설 지원, 선박 발주 수요 보장, 생산 보조금 지급. 한쪽이 기술을 가져오면 다른 쪽이 시장과 인프라로 바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수첩에 옮겨 적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1위. 그게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미국이 아닙니다. 일본도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그것도 수십 년째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지금 막대한 물류 인프라 확장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밀어붙이는 나라입니다. 두 나라의 필요가 정확히 맞물리는 자리였습니다. 8년의 공백이 낭비였다는 생각이 그 순간 처음으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11건 가운데 저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문 것은 화려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세파 개선 협상 재개. 저는 그 줄을 3번 읽었습니다. 세파는 2010년에 처음 맺어진 협정입니다. 한국과 인도 사이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그리고 그 협정은 체결된 날부터 16년 동안 사실상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 기업인 2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명은 뭄바이에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한 명은 첸나이에서 수출입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파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같았습니다. 있긴 한데 써본 적이 없어요. 관세 장벽은 협정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비관세 장벽은 오히려 더 복잡해진 분야도 있었습니다. 협정은 존재했지만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16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나라는 그 잠든 협정을 깨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27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다음 협상은 한 달 안에 시작하기로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수첩에 그 날짜를 적으면서 잠시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16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것이 왜 지금 움직이는가? 답은 하나였습니다. 세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어느 한쪽에 기댄 나라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프타, 핵심 광물, 반도체 원자재, 공급망이 무기가 된 시대였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처가 절실했습니다. 인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두 나라의 필요가 동시에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도에는 이미 줄이 서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모두 인도 시장을 원했고 모두 먼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강자들 사이에서 한국이 과연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 저는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술이 있다고 시장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의문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발표장을 나서다 마주친 뜻밖의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발표장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복도 끝쪽에 인도 젊은이들이 335 모여 있었습니다. 취재진도 아니었고 관계자도 아니었습니다. 행사 지원 스태프들이었습니다. 20살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한국 대표단 수행원에게 뭔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사인을 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외교 행사장에서 사인을 받으러 달려드는 인도 젊은이들. 저는 그 장면이 낯설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그 수행원이 K-팝 가수냐고. 스태프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이 좋아서요.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자료를 뒤졌습니다. 인도 내 한국어 학습 인구,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료를 찾았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 수십 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뭄바이, 델리, 벵갈루루, 한국어 학원 대기자가 생기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인도 대학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곳도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외교는 보통 경제가 먼저입니다. 경제가 열리면 문화가 따라옵니다. 그게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인도는 달랐습니다. 세파가 16년째 잠들어 있는 동안 문화는 이미 인도 젊은 세대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순서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뭄바이에 코리아 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K-팝 상설 공연장이자 한국 문화의 인도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K-팝과 발리우드가 같은 무대에 서는 공간. 저는 그 합의문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은 군사력으로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자본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본은 기술과 브랜드로 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노래와 드라마로 인도 젊은이들의 마음을 먼저 얻었습니다. 그 마음이 쌓였고 그 마음이 오늘 이 서명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잠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6년짜리 협정이 열지 못한 문을 노래 한 곡이 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모디 총리의 발언을 다시 읽다가 저는 수첩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모디 총리의 발언록이었습니다. 공동 언론 발표 전문을
저는 숙소 책상에서 다시 읽었습니다. 경제 수치, 협력 분야, 미래 구상. 그것들을 훑어 내려가다가 한 문단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모디 총리는 그 이름을 꺼냈습니다. 100년 전 인도의 시인, 191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아시아인 최초였습니다. 모디 총리는 말했습니다. 타고르가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 불렀다고. 저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1929년이었습니다. 타고르가 일본을 방문하던 해였습니다. 조선의 한 신문사가 글을 청했습니다. 타고르는 직접 조선을 찾지 못하는 대신 짧은 글을 보내왔습니다. 꺼진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 동방의 빛이 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929년의 조선이 어떤 곳이었는지 저는 자료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 19년째였습니다. 외교권도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이름이 지워져 가던 나라였습니다. 독립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시절에 인도의 시인은 그 나라를 향해 반드시 빛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6년이었습니다. 뉴델리 영빈관. 그 나라의 대통령이 인도 총리와 마주 앉아 11건의 전략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조선 세계 1위, 반도체 설계 생산 세계 최상위권, 방산 수출 세계 8권,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손에 쥔 나라가 되어 인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97년이었습니다. 타고르의 말과 이날 사이의 시간이. 저는 발언록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20년간 외교를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숫자와 구조와 이해관계로 세상을 읽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분석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1929년 사막 같은 절망 속에서 한 인도 시인이 던진 말 한마디. 그것이 97년의 세월을 건너 이날 이 자리에서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델리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두 나라 사이의 거리가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전날 밤 타고르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뭔가 더 있다는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모디 총리의 발언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단을 더 발견했습니다. 허왕후였습니다. 모디 총리는 말했습니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허왕후와 김수로왕 사이의 이야기가 두 나라의 공통 유산이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삼국 유사를 찾았습니다.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왕, 그리고 먼 바다를 건너온 여인 허왕후, 아유타국에서 왔다고 기록된 인물이었습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유타국의 위치에 대해 역사학자들의 견해는 지금도 엇갈립니다. 인도 북부라는 주장도 있고 다른 지역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저는 그 논쟁의 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를 멈추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인도 총리가 공식 외교 발표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제 수치와 협력 구조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2000년 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불러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델리의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장에서 자료를 뒤지다 처음 발견했던 그 이름, 허황호. 저는 그때 위치 논쟁에 막혀 그냥 다 뻗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 총리의 입에서 그 이름이 다시 나왔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를 외면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8년의 정상 공백이 있었습니다. 16년짜리 잠든 협정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공백 아래에 2000년짜리 이야기가 살아있었습니다. 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잊혀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외교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연결이 11건의 서명과 500억 달러의 목표와 문바이 코리아 센터와 디지털 브릿지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결과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그 훨씬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공동 언론 발표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문 마지막 줄을 읽고 난 뒤였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려는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취재진 몇 명이 카메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말을 꺼냈습니다.
발표문에는 없는 말이었습니다. 모디 총리께서 조금 전 계단을 걸어오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장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들었습니다. 공식 의전 밖의 말이었습니다.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었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 앞에서 즉흥으로 꺼낸 약속이었습니다. 28년간 외교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도 그 장면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모디 총리의 표정을 봤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외교를 숫자로 읽었습니다. 교역 규모, 협약 건수, 목표 연도. 그것이 두 나라 관계의 온도를 재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취재는 달랐습니다. 16년 동안 잠들어 있던 협정이 깨어났습니다. 8년의 공백이 11건의 서명으로 채워졌습니다. 6억 50억 달러가 500억 달러로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흔든 것은 그 숫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복도에서 한국 사람에게 사인을 받으러 달려간 인도 20살짜리 청년이었습니다. 20년 전 바다를 건너온 여인의 이야기를 공식 발표 자리에서 꺼낸 인도 총리였습니다. 97년 전 꺼져가는 나라를 향해 반드시 빛이 될 것이라고 했던 인도 시인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현실이 된 이 자리였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아닙니다. 세계 질서를 혼자 좌우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조선 세계 1위의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길을 스스로 찾아서 걸어왔습니다. 타고르는 97년 전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등불은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꺼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뉴델리를 떠나기 전날 밤 숙소 책상에 앉아 오래 있었습니다. 분석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첫 줄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는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었다. 다만 아무도 그것을 꺼내보지 않았을 뿐이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 어떤 의미인지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전해주십시오. 한국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